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울한 전망 외에 더 큰 문제가 있죠. 중국한테 뭡니까? 당장 외국에서 돈을 벌어와서 중국 내수 경제에 기름칠을 해줘야 할 수출 실적이 벌써부터 점점 줄어들면서 상반기 내내 정부가 지금 막강한 지원책과 재정책들을 연신 풀어냈음에도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도 갈수록 좋지 않은 조짐이 벌써부터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언제적 기사냐면 5월 11일 기사입니다. 디플레이션의 우려.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2년 2개월 내에 최저고 생산자 물가 역시 18개월째 하락세다. 보십시오. 소비자 물가가 그렇게 중국이 돈을 풀고 금리를 동결해서 사실상의 재정 완화 정책이죠. 중국에서 뭐 인프라 투자 돈을 풀고 막 하는데도 이게 지금 이렇게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 떨어지고 생산자 물가는 18개월 연속 하락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완전 지금 마이너스 상승률 직전까지 왔어요. 이 정도면 지금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지금 일부 좋은 지표들이 나오지만 그것은 결국은 작년하고 비교했을 텐데 작년 4월은 중국의 상하이시 봉쇄로 아주 그 막강한 침체가 왔던 때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따른 기저효과로 반짝이지 사실은 더 안 좋다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드디어 전문가들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수요가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되기에는 중국한테 지금 뭔가 괴리가 크다. 내수가 절대 단기간에 개선되기 힘들 것 같고 반등까지는 3에서 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는 사람들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뭐 하반기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CPY와 PPI가 이렇게 제자리거나 장기간 마이너스 행진이란 것은 시중의 유동성이 좋지 않다는 걸 말하고 씀씀이를 줄인 탓이다. 그래서 내수가 전체 국가 성장률의 65%나 차지하는 중국 경제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신호다. 물론 중국 당국은 이런 안 좋은 소리 하면 중국의 투자는 점점 더 안 이루어지니까 택도 없는 소리라고 자꾸 블러핑을 하죠. 허세를 부리죠. 중국 경제 전망이 안 좋게 나오면 대중국 투자도 끌어내기 힘들어지니까요.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정부는 근거 없다. 중국 정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연초에 그 중국 설날 춘제가 있을 때 그때 어마어마한 소비가 살아난다고 막 다들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아닌데 부진했었죠. 그래서 이제 문 연지 리오프닝 한지 얼마 며칠 안 돼서 그래. 그때 그러고 드디어 이제 중국이 4월 말과 5월 초에 이번에 중국 노동절이라고 긴 연휴가 있었죠. 이때는 이제 몇 달 동안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썼기 때문에 리오프닝 한 지도 꽤 됐기 때문에 중국 내수가 어마어마하게 살아났을 거야. 다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고 이제 계산 정상 끝내보니까 역시 이번에도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의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중국에서 하와이라고 불리는 휴양지 하이난에서 소비가 오히려 코로나가 유행하던 2021년보다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처럼 제로 코로나로 봉쇄했을 때보다는 개선됐지만 3년 만에 자유로운 여행이 지금 다 완전히 재개됐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수치가 나왔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중국의 국경 재개방으로 부유층 소비자들이 올해 황금 연휴에 해외로 나갔을 수도 있고요. 국내에서 돈을 써야 국내 돈이 돌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했지만 전부 우리나라에서 돈 여행 많이 가서 써야 되는데 다 일본 가서 쓰고 왔잖아요. 젊은 사람들 일본 여행 가서. 중국의 경제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사치품에 대한 소비 심리가 빠르게 회복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월까지 이번 5월에 이번 5월 16일 바로 어제 기사네요.
4월에 소매 판매, 상업 생산 모든 이제 경제 성적표가 완전히 나왔는데요. 이거 3월에 반짝하면서 4월에는 더 많이 회복될 거다. 그렇게 중국 정부가 약을 쳤는데 이건 역시도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4월도. 지금 소매 판매가 2달 연속 2자릿수 증가했다. 중국 내수가 빠르게 반등했다 했는데 보니까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였다. 그러면서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다. 이거밖에 증가하지 못했고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실업률은 그저 그런가 했는데 청년 실업률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 특히 1월에서 4월까지 넉 달 동안 중국이 그렇게 인프라 투자, 곧 죽어도 인프라라고 미워도 다시 한번 옛날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다시 전화하는 심정으로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에 대해서 투자하자 했는데 그런 고정자산 투자액도 4.7% 늘어나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주로 국유기업이 주체인 중국 정부에서 하는 인프라 투자는 늘었는데 민간기업은 거의 늘지 않았다. 다 예상했던 거죠? 지금 몇 달째 시리즈로 우리가 지금 몇 달은 아니죠. 영상 보면 열 몇 개 지금 만들면서 했던 얘기 지금 바로 어제 뉴스의 결과로 나온다니까요. 항상 이렇게 남들보다 몇 달 앞서서 미리 앞날을 점치는 최호쿠의 경제 이야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죄송합니다. 네. 이러한 소비 패턴과 내수, 수출 경제의 모습은 사실상 근데 안 좋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모습하고 판박입니다. 그렇죠? 예. 한국 경제 하반기에도 불투명하다. 지금 연초에는 하반기에는 다시 우리 한국 경제 살아난다. 반도체부터 전부 그런 얘기 뿐이었죠. 근데 지금 이것도 언제 뉴스냐면 이것도 5월 13일 얼마 전 며칠 전 뉴스입니다. 한국 역시도 똑같이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성적표가 나왔는데 하반기도 안 좋을 것 같아. 점점 안 좋아지죠. 물론 중국 안의 전문가들은 2분기에는 중국 GDP가 7%대로 크게 성장하면서 반드시 1분기니까 힘든 거야. 이제 2분기 봐봐. 2분기도 지금 한 달 지났는데 4월이 2분기잖아. 앞으로 틀려. 5월도 지금 2분기도 벌써 반 지났는데 5월 중순까지. 아니야. 낙관을 한다는 겁니다. 중국 인민은행에 있는 중국의 그 관영 통신과 관영 그 중국 정부의 사주를 받는 전문가들이죠. 얘네들은 얼마든지 낙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결국 이번에도 금리를 사실상 동결하였죠. 우리처럼.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경제가 생각만큼 안 살아니까 더 살리려고 시중에 돈을 더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1분기 때 그렇게 열심히 인프라 투자해라고 중국 지방정부 우리 지금 빚이 많아가지고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한데도 시끄러. 다 지방정부 채권 발행해가지고 다시 인프라 투자해서 경제 살려가고 억지로 더 빚을 늘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1분기 지금 뚜껑 열어보니까 안 되니까 2분기에 뭡니까? 더 많은 인프라 투자와 더 많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채권 발행을 하라고 또 압박을 또 했습니다.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즉, 뭐 아니면 도예요. 이게 어떤 심정이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심정 아시잖아요. 저도 그러고 다 한 번씩 경험이 있잖아요. 계속 떨어지는 떡락주에 물타기 하는 심정이죠. 50% 반토막 나도 물타기 아니야 올라가야 다음에 또 반토막 더 올라가. 그냥 그거 잊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거기다 돈을 더 넣으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살려야 되니까 계속 지금 채권을 더 발행하라고 더 빚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돈을 이만큼 더 풀기로 했으니까 주식시장도 그러고 모든 투자가 괜찮을 겁니다 하고 그럼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여러분들한테 호도하는 그런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그런 경제 전문가들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저 집은 지금 빚을 얻어가지고 지금 저 집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그 빚으로 안 돼갖고 또 빚을 더 얻으러 다니는 거예요. 저 집은. 근데 그 집에 투자해야겠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중국이 9개월째 벌써 두세 달도 아니고 9개월째 중국은 다른 나라들이 다 금리 인상했는데 9개월째 동결입니다. 유동성 공급하겠다고.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보니까 중국에 4대 은행이 있답니다. 공상건설, 공상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농업은행인데 얘네들이 보유한 부동산 관련 부실 채권 규모가 지난해 급증하면서 10년 만에 최대 규모가 됐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 중국에서도 은행발 금융위기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언제 뉴스인가요? 예, 이것도 5월 15일 이틀 전 뉴스입니다. 지금 헝다가 끝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리즈로 쭉. 대형 은행 외에 다른 중소은행들도 다 마찬가지다. 기사 한 번씩 꼭 와서 보시죠. 이런 거. 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기사를. 결국은 은행들의 부실채권은 결과적으로 더 늘어났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주택 구입 의욕이 강한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인구가 점점 감소 추세여서 집 살 사람이 없어서 부동산 시장 회복은 구조적으로 어렵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생산인구가 지금, 생산인구란 건 돈을 벌어서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인구가 지금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절벽치고 떨어지고 있죠. 앞으로 집 살 사람이 계속 줄어든다는 건데 뭔 지금 좀 웃겨요. 요새 보면은 가끔 부동산이 그런 거 매물 같은 거 유튜브에서 좀 보는데 구도심 시가지에 이런 지방 제가 사는 이런 허접한 지방 소도시에도 구도심 원도심에 지금 그 다 쓰러져가는 제 나이만큼 된 집들이 아직도 1억 5천씩 해요. 나오는 거 보면. 그 뭐 재개발될까봐 그럴까요? 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무슨 이런 데가 재개발이 되고 무슨 아유 참나. 아무튼요. 예. 그래서 중국 부동산 부분이 회복하는 것은 훨씬 더 우리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뉴스들 5월 달에 들어와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은행들의 부실 채권 어마어마한 거고요. 지금 중국 경제가 이런 식으로 살아나지 못하게 되면 은행권의 부실 채권 부동산이 무너지면 부동산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중국의 4대 은행까지 다 무너질 정도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국가 위기라는 거예요. 기업들의 문제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도 아주 중요한 기사인데 이건 역시 5월 15일 기사입니다. 지금 중국 기업들이 돈을 못 벌어갖고 채무가 늘어나가지고 은행권에 연체한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났다. 그런데 그 채권들이 지금 전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서로 빚보증 섰다는 거예요. A 회사가 B 회사에, B 회사는 C 회사에, C 회사는 A 회사에 서로 맞물려가지고 돌아가는 이런 삼각 형태로 삼각부채다. 근데 여기에 끼어 있는 거는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국영 기업들도 상당수가 은행 및 민간 기업과 삼각체로 묶여 있어서 이 얘기는 뭐 얘기냐면 너네가 연체해서 터지면 부채가 터지면 B도 터지고 C도 터지고 돌아가면서 나선형으로 계속 터져가고 끝이 없이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연쇄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는 게 경제위기고 금융위기고 이게 대공황이잖아요. 중국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차하면 경제를 못 살리면.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것은 중국 경제 죽어라고 전방위로 지금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에? 근데 지금 미국 걱정만 해야 될 때일까요? 중국은 튼튼하다고 믿으면서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 올해에는 오히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광동성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올해 대금 결제가 오히려 지난해보다 평균 20일 정도 늦어지고 있다. 우리와 같은 중소기업들이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올해 연체 문제가 악화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다. 그럼 유동성 위기가 점점 심해진다는 거죠. 중국 공산당도 그걸 아니까 최고 정책 결정기구인 중앙정치국이 지난달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보겠다고 지난달에 약속을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가 있어요? 알면 좀 알려주세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되지 않았다. 방법이 없으니까. 경제성장해서 많은 수출해서 예전 그 어마어마한 경제성장 하던 2010년대 중반처럼 중국이 이렇게 살아나야만 이게 살아납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앞서는 시대가 이미 접었다고, 신냉전 시대 전혀 다른 경제 환경이 됐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대거 내몰릴 수 있는 우려가 금년 들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제 생각이고요. 제가 파악한 세상이고요. 물론 이렇게까지 중국에 대해서 걱정하는 우려는 과도하다면서 제 생각과 다르게 역배팅을 하는 투자자도 물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하신 분 한 분 왔습니다. 마이클 버리, 빅쇼트 영화로도 유명해지신 분이죠. 이분인 지금 오히려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 다른 헤지펀드들은 전부 중국 투자 비용을 줄이고 있는데, 이 버리 대표 이 사람 혼자만 중국 빅테크주를 쓸어담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그런 우려는 너무 과도하다. 너무 엄살들 부리고 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샀다는 기사입니다. 1분기에 샜대요. 근데 이 기사를 잘 보면 알겠지만 1분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2월, 3월 중에 그렇게 늘렸다는 거고, 언제 1월 달에 늘렸을 수도 있고 2월 달에 늘렸을 수도 있고요. 지금 4월 달부터 들어와서 팔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분기 공시를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내가 지난 1분기에는 얼만큼, 2분기에는 얼만큼 뭘 사고 뭘 늘렸다라는 걸 공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90일인가 뭐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아니 뭐 90일이 아니라 50일인가? 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나오고, 요거 가지고 언론들이 제일 잘 이용해 먹죠. 워렌 버핏이 TSMC 투자했다, 우리도 투자하자 하는데, 그거는 바로 몇 달 전 일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사가 나올 때는 워렌 버핏은 팔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마이클 버리는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이 들고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재기불능 중인 줄 알았던 중국이 지금 미국이 삐끗하니까 역으로 중국이 살아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는 지금 돈을 오히려 투자할 때다. 그 근거가 뭐냐? 봐라, 3월 달에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 10.6%다. 2년 만에 두 자릿수 상승세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근데 이 얘기는 뭡니까? 아까 우리가 위에서 쭉 똑같은 거 살펴봤지만 착시 효과잖아요. 기저 효과잖아요. 작년에 대한 기저 효과고, 그 안에 실제 뭐 이렇게 올랐다 하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거 다 따져보고 짚어봤었죠, 예전에 기사에서. 근데 이렇게 겉에 나온 거 잘 모르는, 경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딱 속기 좋게 그것만 얘기하면서 전년 대비 10.6%? 우와, 전년에는 제로 코로나였잖아. 그리고 2년 만에 두 자릿수 상승세? 요런 거 하면서, 이런 거 주장하는 건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건데 그대로 중국 정부 말을 갖다 옮겼네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지금 7%에 이를 거란 전망도 있으니까 중국에 투자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 관영통신, 중국 정부의 사주를 받은 걔네들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면서 지금 하자. 어디서 누가 그랬나 봤더니요. 예, 농협투자증권에서 월급 받으시는 분, 연구원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미래에셋이나 뭐 이런데 삼성자산운용에서 역시 월급 받으면서 홈쇼핑 하시는 분들이 이런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도 이런 것도 좋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돈을 많이 넣읍시다 하고 홍보 기사를 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다른 투자자들은 어땠나 보자고요. 그랬더니 이번에 그 1분기 3월까지 돈을 어디다 쓰고 뭘 팔고 뭘 샀냐 그 공시를 했는데, 역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제가 된 건 그렇게 자기가 애정하는 은행주에 좀 변화가 있었다는 건데, 사람들이 뒤늦게 이제 나오는 기사가 원래 TSMC는 일부 팔았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다 팔아버렸어요. 아니 그 좋은 TSMC를 왜? 야, 이분 원래 같이 투자하는 분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200살까지 장수하실 분이지만 만에 하나 내가 얼마 못 가 죽게 되면 그때까지는 이 미중 패권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더 악화돼서 아무리 전 세계에서 독점하면서 앞으로 점점 더 나갈 TSMC지만 그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불안한 일이 많이 생기겠구나 해서 TSMC 골치 아픈 걸 다 매각을 했다는 거죠. 살펴본 김에 정말로 그 세계적인 큰손들 1분기에 어떤 식으로 뭘 사고 뭘 팔았나 또 살펴보죠. 바로 누굽니까? 양지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추종해주고 속된 말로 빨아주는 워렌 버핏 말고요. 이건 모두가 좋아하는 마이클 잭슨이죠. 카카로트죠. 음지에서 정말로 비교도 안 되게 더 큰 돈을 움직이는 우리 음지에 숨어있는 조지 소로스님. 국제적인 투기장본에 정말 전 세계를 움직이는 조지 소로스님. 마이클 잭슨이 아니고 프린스죠. 카카로트가 아니라 베지타죠. 이분은 어땠나 봤더니 1분기에 특징적인 게 테슬라 지분을 전부 매각했다고. 테슬라 다 팔아치웠대요. 아니 왜 일론 머스크가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화를 냅니다. 조지 소로스를 향해서 우리 같은 친환경 기업에 투자를 안 하다니 인류를 싫어하는 사람 같네 저 노인네는 하고 비난을 했답니다. 발끈한 거죠. 또 특징적인 인물이 드라켄 멜러가 있습니다. 드라켄 멜러가 누구냐면은 조지 소로스 밑에서 예전에 그 스탠리 드라켄 멜러라고 이분인데요. 이분도 조지 소로스 밑에서 그 같이 전 세계 그 시장을 공격을 하고 큰 지하 자본은 아니지만 사모펀드로 패밀리 그런 자금을 해가지고 지금은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누가 있었냐면 조지 소로스가 있고요. 그 밑은 아니죠. 같이 동업했던 게 짐 로저스. 짐 로저스 형님 지금 그렇게 사람 좋아 보이는 부처의 얼굴인데 예전에 정말 살벌한 짓들을 하고 같이 다니셨네요. 그리고 그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드러켄 멜러입니다.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사실상 예전에 제가 우화적으로 표현했던 요거 우리 BF단의 사주를 받아서 경제 천병에서 기축통화 패권을 해서 전세계 정부까지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조지 소로스, 드라켄 멜러, 짐 로저스 사실은 이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인데 어디지? 그 드라켄 멜러조차도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2분기에 어떤 경착륙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꾸준히 10년 동안 자산시장이 제대로 크게 회복을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아주 힘든 상황이 올 거다. 말은 안 하지만 이런 분들은 이 기축통화 패권 다툼에 의해서 경제가 흘러간다는 거를 자기들이 직접 그 최전선에서 20세기 후반에 뛰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예상을 하는 거죠. 그게 꼭 어떤 기축통화라는 말은 꺼내지 않지만 이미 이 사람들은 이 패권전쟁이 10년 동안 이것 때문에 경제가 제대로 예전처럼 운용되지 못할 거라고 길게 보는 겁니다. 다만 이 드라켄 멜러 씨는 1분기 때 뭘 샀나 봤더니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자기도 정말 큰 혁신으로 보고 앞으로 몇 년 안에 큰 어떤 기회가 올 거다. 경착륙이 오든 뭐가 오든 시장이 자산시장에 큰 문제가 한번 올 건데 그 이후로 큰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는 다른 분야에서는 안 오고 오직 인공지능 분야에서만 올 것 같다 해서 지금 계속해서 1분기에도 보니까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두 가지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 독자분께서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뭘 들어가야 될지 꼭 그때가 되면 알려달라. 제 생각을 한번 말해달라 하는데 지금은 저도 뭐 예전처럼 무조건 막 그 지수가 다시 올라갈 거다. 예전 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다시 한번 미국 주식 그래서 무조건 그때 가서 이제 바닥이다 생각됐을 때 뭐든 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때 상황을 봐야 알 것 같은데 지금 인공지능이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눈여겨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드러켄 멜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비고 사실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근데 워렌 버핏 같은 할아버지는 조금 확실히 신문물에 좀 해야 돼서 좀 느리죠. 옛날 사람이라서 그
애플에 대해서도 끝까지 아니라고 하다가 뒤늦게 이제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지금은 애플 비중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긴 하지만요. 예. 근데 이제 그 워렌 버핏도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말을 아끼더라고요. 별 말을 안 해요. 별 말을 안 하면서 단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예전에 닷컴 버블 겪었을 때 닷컴 버블 때도 마지막 그 버블에 꺼지기 직전에 새로운 뭔가 바람이 한번 또 다른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요거는 정말 앞으로 이 닷컴 시대, 인터넷 시대에 요거는 정말 차세대를 이끌어 나갈 뭔가가 될 것 같다고 나왔던 게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결국은 꺼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인공지능을 보면 자기도 더 지켜봐야 되고 말은 아끼는데 다만 예전 닷컴 버블 마지막 시기에 마지막 불꽃이 일어나서 새로운 마지막 투기붐이 일었을 때가 있는데 지금 마치 그때하고 조금 기시감 데자뷰를 좀 느낀다 그런 얘기 얼핏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살펴봤고요. FDI 얘기는 오늘 또 못 나왔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